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토요일 OBN 뉴스 리뷰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캐나다의 주요 뉴스를 분야별로 모아서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한국 뉴스를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어업 혐의로 군산 해경에 구금 중이던 중국 어부 3명이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불기소 처분 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이들을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하여 돌려보내자 목숨을 걸고 이들을 체포한 해경의 일선 경찰관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어선들의 저인망 불법 어업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무시해가며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국민들은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존심을 앞세운 포격 훈련 덕분에 서해 5도가 아닌 서해 전역을 중국 어선들에 내준 꼴이라면서 향후 불법 어업은 무슨 명분으로 단속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CNN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사격 훈련과 북한의 대응을 지켜봤다는 미국의 한 시민은 서해 5도의 NLL처럼 경계선이 모호한 곳에서 엄청난 군사력의 무력 시위를 해가며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이 북한이 대응하길 바라며 도발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일방 처리를 반대하여 진행하던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이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서 연말연시로 옮겨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종의 정치적 소외감까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물가비 상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 압력과 중국의 물가 상승이 파급되는 차이나플레이션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통화당국이 지난 10월 19일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물가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당국은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물가 상승은 전 세계 물가의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석유공사는 24일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1.19달러 오른 91.58달러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편 런던 석유 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2월 인도분 선물은 0.48달러 내린 93.7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탄절인 25일 한국은 전국이 강추위로 얼어붙었습니다. 성탄절을 전후해서 세력을 확장한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영하 6.7도, 대관령 영하 11.3도, 대전 영하 4.6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1.4도 등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부는 25일 오후 4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4.2도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한국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보내드렸던 캐나다 뉴스를 분야별로 다시 보는 뉴스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캐나다의 정치 분야입니다. 이번 주 캐나다 정치 뉴스는 집권 연방보수당의 지지율과 BC 주세 수상을 결정하는 BC 자유당의 당수 경쟁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 보수당의 국정 운영에 대해 큰 불만은 없으나 정당 인기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리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의 캐나다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답했으나 40%의 국민들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이 있어 내년 봄에 조기 총선을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일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을 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58%의 국민이 현 집권 보수당이 재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불만은 없으나
당장 총선을 실시한다면 집권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성인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표준 오차 95%의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최근 주수상직 사퇴를 발표한 고든 캠벨의 후임 자리를 놓고 BC 자유당 내 5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주수상이 되는 내각제에 따라 BC 주수상 겸 자유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르는 이번 경선에 조지 에보트, 모이라 스티루엘, 켈빈 펠콘, 마이크 드영, 크리스티 클락 후보가 참여하게 됩니다. 전임 수상의 사퇴 원인이 되었던 통합소비세에 대해 5 후보 모두 소비세의 폐지를 찬성하지 않으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펠콘 후보가 세율을 현행 12%에서 10%까지 낮추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운명을 결정하자고 했으며 클락 후보는 주민투표 대신 주의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에보트 후보는 내년 9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6월로 당겨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스티루엘, 펠콘, 에보트 후보는 시간당 $10로 인상을 지지하는 가운데 클락 후보는 점진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마이크 드용 후보는 통합소비세와 최저임금 인상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아직 별다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BC 자유당 당수직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이 조기 총선과 투표 연령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당 내 가장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티 클락 후보는 만약 선거에 승리해 자유당 당수가 된다면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마이크 드용 후보는 현재 18세인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락 후보에 이어 유력한 후보인 조지 에보트 씨는 조기 총선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을 정비하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동의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서 SFU 메리디스 교수는 통합소비세 HST와 관련 자유당 소속 의원 소환운동 등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쟁자인 BC 신민당이 지도부 해체라는 악재를 겪고 있어 조기 총선이 자유당에게 유리하겠지만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젊은 층이 좌익 성향을 보이고 있어 자유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사회보장의견관이었던 국민연금제도가 제도적 미비와 적용 범위에 대한 불만 등으로 개선의 도마에 오르자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서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방재무장관이 주도한 새로운 연금제도의 합의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짐 플래어티 재무장관은 몇몇 주정부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연금 플랜의 확대 요구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BC주와 온타리오주 등 6개 주는 연금 플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플래어티 장관은 20일 전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지금은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퀘벡주의 레이몬드 바셈드 재무장관은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온타리오주의 재무장관과 알버타주 노동연맹의 질 맥거번 회장 등은 플래어티 장관의 주장을 반대하며 오늘 동의해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보다 오랜 기간 연구해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금이 후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짐 플래어티 재무장관과 지방정부의 연금정책 관련 장관들은 연방정부가 제안한 민간참여연금 플랜에 대해 일단 동의하기로 하고 6개 주와 노동단체들이 제안한 캐나다 국민연금 CPP에 대한 개선 및 확대 문제는 내년 6월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연금 CPP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많은 소위 캐나다인들이 비싼 사설연금에 가입하거나 충분한 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설연금 가입이 어려운 회사와 개인이 출자한 기금을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형식의 민간참여연금 플랜을 출범시킨다는 것입니다. 짐 플래어티 장관은 이번 합의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도
민간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상의 민간연금 플랜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플레어티 장관은 최근 더딘 경기 회복 때문에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 이슈로는 캐나다 북방 지역의 오일 샌드 개발 및 천연 자원의 개발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석유 제품들의 가격들이 오르면서 개발이 저조했던 오일 샌드에 대한 관심과 오일 샌드 지역의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관심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4년 신청된 맥켄지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6년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공사는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 지역 원주민단체가 참여한 공동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62억 달러와 4년의 공사기간으로 북극 해저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미국까지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4년 동안 막대한 건설 원자재 수요와 투입 인원의 고용 창출이 발생하며 건설 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산업의 시설 투자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건설 사업의 성공적 진행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연방정부의 재정 및 조세 지원과 파이프를 통해 운송되는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이라고 합니다. 콘소시엄 측은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진행 비용이 들어갔다며 2003년까지는 최종 투자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오일샌드 개발지의 수질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CBC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구성된 고위급 과학자문기구인 오일샌드 자문 패널은 오타와에서 존 베어드 환경부 장관과 함께 오일샌드의 수질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일샌드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믿을만한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일샌드 자문 패널들은 캐나다 유명 대학의 환경학자 6명으로 구성돼 오일샌드의 수질 영향과 데이터 수집 실태를 집중 조사해 왔는데 수질관리 시스템이 저마다 분산되어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수질 모니터 체제가 너무 조각조각 나뉘어 벌어진 상황으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성과 외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존 베어드 환경부 장관은 패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며 알버타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90일 이내에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알버타이에서 페이스카 강에서 카드뮴과 수은, 납 등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실중 연구 결과가 나오자 오일샌드 자문 패널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및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3분기 캐나다 가정의 순재산이 지난 2분기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 1인당 순재산은 17만 8,600달러로 늘어났는데 주로 주식과 연금, 보험 재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의 순재산이 늘어난 만큼 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금리의 낮은 은행이자를 이용해 부채를 늘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캐나다 가정의 부채 증가에 대해 금융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캐나다인들이 낮은 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중앙은행은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게 되지만 캐나다 가정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단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을 뿐이라며 은행과 가정,
국가의